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엄마는 이제부터 당신이 직접 효도해. 결혼 5년 차 나는 사랑과 결혼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다. 내가 결혼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장남이라는 타이틀이었고 나는 이씨 집안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연중무휴로 일하는 많은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것을. 나에겐 내 일이 있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적당한 규모의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신분은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깨끗이 지워져야만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그저 이태성의 아내, 박 여사님의 며느리, 그리고 당연하게 불임을 당하는 여자일 뿐이었다.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건 이틀치나 쌓인 설거짓거리를 차가운 물에 문질러 닦고 있을 때였다.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심스러웠고 숨길 수 없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수현아,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 혹시 너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니겠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고향의 작은 도시에서 몇 년째 만성 신장병으로 고생하며 약으로 버티고 계셨다. 폐가 되는 건 아니겠지. 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심장에 꽂혔다. 폐가 되다니. 하나뿐인 딸인데 어떻게 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곧장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손등으로 뺨에 튄 물기를 닦아냈다. 그리고는 최대한 밝고 활기찬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며 말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진작에 올라왔어야지. 내가 바로 강 교수님 진료 예약할게. 엄마는 옷 몇 가지만 챙겨서 바로 KTX 타고 올라와. 내가 오후에 반차 내고 서울역으로 마중 나갈게. 전화를 끊자 가슴속에서 시큰한 아픔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엄마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이태성은 소파에 몸을 파묻고 대자로 뻗어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 속 축구 경기에서 단 1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향해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로막았다. 태성 씨, 우리 엄마가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오셔야 할 것 같아. 한 2, 3일 정도 계실 거야? 그의 시선은 내 어깨 너머로 향했다. 귀찮다는 듯 텔레비전을 계속 보려 하며 입으로는 건성으로 긍하고 대답했다. 내가 오후에 역으로 마중 나가야 해서 저녁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왜 내가 덧붙였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장모님이 우리 집에 호텔에 묵으시면 되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이 방해받았다는 짜증만이 가득했다. 편찮으셔서 오시는 건데 어떻게 혼자 호텔에 계시게 해. 마음이 안 놓여? 그리고 우리 집 서재 비어 있잖아. 며칠만 계시다가 검사 끝나면 바로 내려가실 거야? 나는 인내심을 갖고 설명했다. 일산에 있는 이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큰돈에 우리 둘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 겨우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곳이었다. 말만 우리 둘의 집이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곳은 그저 이태성 개인의 여관이나 다름없었다. 서재. 나 밤에 거기서 컴퓨터 게임 해야 하는데 장모님 오시면 엄청 불편하잖아. 그는 투덜거리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노인들한테서는 특유의 냄새 같은 거 나잖아. 그 말은 내 귀에 날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냄새. 무슨 냄새. 엄마가 돈 아끼려고 좋은 약 한 번 못 쓰고 오랜 세월 값싼 약을 드시면서 몸에 밴 씁쓸한 약 냄새?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부엌에서 온몸으로 뒤집어 쓴 기름 냄새?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5년을 사랑했고 한 침대에서 잠드는 내 남편이 갑자기 지독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의 명멸하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냉담하고 이기적으로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부엌으로 돌아섰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그 차가움을 느낄 수 없었다. 내 마음은 그 물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차가웠으니까.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그 남자의 모진 얼굴을 접시의 매끈한 표면에서 지워내려는 듯 힘주어 설거지를 했다. 오후, 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 출구에 서 있었다. 인파 속에서 엄마의 자그마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나는 하마터면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엄마는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더 야위셨고 등도 더 굽어 보였다. 손에는 낡은 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짐이 될까 봐 갈아입을 옷 몇 벌만 챙겨오신 게 분명했다. 나는 달려가 엄마의 가방을 빼앗듯 받아들고 팔짱을 꼈다. 엄마, 오느라 고생 많았어. 엄마는 나를 보자 안심한 듯 웃으셨지만 그 미소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수현아, 정말 태성 서방한테 방해되는 거 아니지? 에이,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자기 장모님이 오시는데 좋아하면 좋아했지. 나는 애써 거짓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이 났다. 집에 도착하니 이태성은 이미 퇴근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은 채 엉덩이 한 번 들지 않고 그저 현관 쪽을 무심하게 흘끗 쳐다보더니 목구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뱉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다. 그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할 때부터 그토록 바라던 장모님이라는 호칭은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어색한 공기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만 만지작거리셨다. 나는 서둘러 엄마를 서재의 작은 간이 침대에 모셔다 드리고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꺼내 엄마를 위한 푸짐한 저녁상을 차리고 싶었다. 저녁 내내 부엌에서는 나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고 거실에서는 요란한 텔레비전 소리와 이태성이 게임을 하며 간간히 내지르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식탁에서 나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써 화제를 던졌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태성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그릇에 고개를 파묻고 밥만 퍼먹을 뿐이었다. 엄마 역시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느끼신 듯 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 내게만 계속 반찬을 집어주시며 수현이 많이 먹어라.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됐네 하고 말씀하셨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이태성은 서재 문을 쾅 닫고 들어가 헤드셋을 끼고는 이 집과 자신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격렬한 게임 효과음과 그의 욕설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엄마는 거실 소파에 죄지은 아이처럼 꼿꼿하게 앉아 계셨다. 서재에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던 엄마는 내게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수현아, 아무래도 내가 밖에 나가서 여관이라도 잡는 게 좋겠다. 태성 서방이 많이 불편한가 봐. 엄마, 신경 쓰지 마. 쟤 원래 저래.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 내 남편이라는 사람이 내 엄마를 자기 집에서조차 가시방석에 앉게 만들다니. 다음 날 나는 연차를 내고 아침 일찍부터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다. 접수하고 대기하고 온갖 검사를 받느라 하루 종일 팽이처럼 병원의 각과를 뛰어다녔다. 점심때가 되어 지친 엄마를 부축해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이태성이었다. 나는 혹시 엄마의 검사 결과가 궁금해서 전화했나 싶어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점심 뭐 먹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지금 엄마랑 병원인데 당신이 배달 앱으로 뭐 시켜 먹어? 배달.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기가 앱으로 주문 좀 해줘.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나 돈 없어. 그의 말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된 우리의 다정한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나는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 아픈 엄마 곁을 지키고 있는데 그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밥 한 끼 시켜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있다니. 그날 저녁,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것은 배달 음식 용기들로 가득한 거실이었다. 이태성은 우리가 온 것을 보고도 게임 화면에서 눈을 잠깐 뗄 뿐 불평을 쏟아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
마치 나와 엄마가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 온 사람 취급이었다. 나는 묵묵히 그가 어지른 것들을 치우고 저녁을 시켜주고 다시 기운을 내 엄마를 위한 담백한 환자식을 준비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이태성의 고른 숨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셋째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엄마는 이미 서재를 깔끔하게 정돈해 놓으셨다. 간이 침대도 원래대로 접혀 있었다. 엄마는 현관 앞에 작은 천 가방을 놓아두고 나를 보며 웃으셨지만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아려왔다. 수현아, 엄마 아침 첫 차로 내려가는 표 끊었다. 아까 고향 이웃한테 전화가 왔는데 맡겨놓은 화초가 죽어간다네. 얼른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 나는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다. 세상에 어떤 화초가 당신 몸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엄마는 그저 더 이상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숨막히는 이 집에 더는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든 엄마를 붙잡고 싶었지만 내 시선을 피하는 엄마의 눈빛을 보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 가지 마. 내 남편의 냉대와 무시를 조금만 더 견뎌줘라고 말해야 하나?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엄마를 여기까지 배웅했다. 가는 내내 엄마는 내 몸 잘 챙기고 태성서방과 잘 지내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셨다. 엄마가 그렇게 속 깊은 말을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고통스러웠다. 개찰구 앞에서 나는 엄마의 가방을 들어드렸다. 여윈등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개찰구를 향해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게 손만 흔들어 보였다. 구분등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는 바로 그 순간 내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나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역사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난 사흘간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속상함, 분노와 무력감이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이 되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나의 결혼, 나의 사랑, 한때는 나의 자랑이었던 나의 집이 도망치듯 황급히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 아래 거대한 웃음거리로 전락해버렸다. 엄마가 떠나고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이태성은 그날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는 여전히 마음 편히 내 보살핌을 누렸고 내 희생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나의 마음 한구석은 완전히 죽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 아내라는 역할을 무감각하게 연기할 뿐이었다. 곧 설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우리 엄마의 방문보다 더 혹독한 시련, 즉 시어머니 박 여사의 등장을 의미했다. 지난 몇 년간의 설 연휴는 내게 며칠간 계속되는 전쟁과도 같았다. 그리고 엄마의 가슴 아팠던 그 3일을 겪고 난 뒤 맞이하는 올해의 설은 유독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설을 이틀 앞둔 날 어김없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과장된 다정함이 흘러나왔다. 아가, 나랑 아버님이랑 모레 도착한다. 집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이 어미가 다 싸들고 갈 테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이태성은 금세 희색이 만면해져 전화를 빼앗아 들었다. 엄마, 잘됐다. 나 엄마가 해주는 김치전 딱 먹고 싶었는데 모자는 전화기 너머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곧 모든 노동을 감당해야 할 단주인인 나를 완벽하게 무시했다. 시어머니가 도착하는 날 나는 이태성과 함께 1층으로 내려갔다. 시어머니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것을 들고 오셨다. 거대한 캐리어 2개와 묵직해 보이는 시장 가방 몇 개. 나는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나 설 선물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며 가져서는 안 될 일말의 온기를 잠시 느꼈다. 하지만 이태성이 낑낑거리며 그 짐들을 거실로 끌고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가 시장 가방 하나의 지퍼를 여는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안에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퀴퀴한 곰팡내와 땀냄새가 진동하는 더러운 빨랫감 한 무더기가 들어있었다. 겉옷부터 속옷까지 없는 게 없었다. 아가, 이게 다 한참 모아둔 건데 우리 집 세탁기는 영 시원찮아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내 손을 툭툭 치며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니 하는 듯한 자애로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우리 아가 손빨래가 제일 깨끗하고 꼼꼼하지. 고생 좀 해다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랫감을 보자 속이 울렁거렸다. 이것이 시어머니가 말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의 의미였나? 그녀는 일산에 있는 우리 아파트를 공짜 세탁소쯤으로 여기는 걸까? 나는 이태성을 쳐다봤다. 그가 한마디라도 거들어주길 바라면서. 하지만 그는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아부를 떨었다. 엄마는 수연이를 너무 잘 알지? 얘가 살림은 진짜 잘하거든. 그치, 여보. 내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묵묵히 그 더러운 옷들을 몇 번에 걸쳐 욕실로 옮겼다. 나의 설 연휴 첫 업무가 시작된 것이다. 욕실에는 남의 옷에서 나는 역한 냄새가 가득했다. 뜨거운 물을 최대로 틀자 김이 서려 거울이 흐려졌고 내 눈시울도 함께 뜨거워졌다. 나는 옷을 하나하나 손으로 비벼 빨았다. 차가운 수돗물과 뜨거운 물이 번갈아 닿는 내 손은 금세 붉게 부어올랐다. 한편 거실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시어머니는 자기 영토를 시찰하는 여왕처럼 돋보기를 쓰고 텔레비전 장식장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었다. 그리고는 손가락을 눈앞에 들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태성에게 말했다. 어머나, 먼지 좀 봐. 우리 아가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집안일은 신경도 못 쓰고. 이태성은 소파에 들어 누워 탁자에 다리를 척 올린 채 휴대폰 게임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응, 요즘 좀 바빠. 물 한 잔 마시려고 욕실에서 나왔다가 나는 그 대화를 정통으로 듣고 말았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숨이 막혀왔다. 나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며 이 집의 도련님을 시중들었다. 바닥은 내가 무릎 꿇고 한 뼘 한 뼘 닦았고 음식은 매일 다른 메뉴로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이 모자의 눈에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늘 부족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으면 그것은 곧 내가 집안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지 못한 척하며 계속해서 명령했다. 태성아, 점심에는 갈비찜이 먹고 싶구나. 아주 푹 익어서 입에서 살살 녹는 걸로. 알았어. 이태성은 누구보다 빠르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욕실 쪽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쳤다. 여보, 들었어. 엄마 갈비찜 드시고 싶대. 빨리 가서 준비해. 설탕 좀 넉넉히 넣고 우리 엄마 입맛 단 거 알지?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내 왼쪽에는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게임을 하며 내게 명령하는 남편이, 내 오른쪽에는 소파에 앉아 이 집을 까다롭게 훑어보며 나를 하녀 취급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그들의 더러운 옷가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기름때 낀 부엌이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내게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 노심초사하던 나의 친정엄마는 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드시지 못하고 피난민처럼 황급히 떠나셨다. 그런데 오늘 그의 엄마는 모진 말을 관심인 양 포장하고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저 여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곳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잔인한 대비였다. 5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내 머릿속 빈내라는 끈이 이태성의 그 가벼운 빨리 가서 준비해 라는 말과 함께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나는 그들의 예상처럼 순순히 부엌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막장 드라마 주인공처럼 악을 쓰며 싸우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른한 이태성의 얼굴에서 심술궂은 시어머니의 얼굴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에 불어 허옇게 뜨고 마디마디가 붉어진 내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제껏 느껴본 적 없는 평온함이 차가운 파도처럼 밀려와 내 분노와 서러움을 잠재웠다. 문득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우습게 느껴졌다. 내가 왜 여기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참고 있어야 하는가?
그깟 현모양처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 때문에 더는 참고 싶지 않았다. 단 1분 1초도. 나는 부엌이 아닌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이태성의 불만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야, 어디가? 갑자기 왜 저래? 나는 그를 무시했다. 옷장을 열어 출장 갈 때 쓰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울부짖으며 짐을 싸지도 않았다. 내 행동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부드럽기까지 했다. 서랍을 열어 내 여권과 신분증, 카드와 중요한 서류들을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옷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싼 옷 몇 벌을 꺼냈다. 집안일을 하기 편한 싸구려 면 티셔츠가 아니라 한수연이라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입던 재단이 잘된 캐시미어 코트와 실크 블라우스 같은 옷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깨어 캐리어에 넣었다. 그 다음은 내 화장품. 돈 아끼느라 한동안 살 엄두도 못 냈던 풀세트였다.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파우치에 담아 캐리어에 넣었다. 모든 과정에서 나는 불필요한 소리를 조금도 내지 않았다. 침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실의 텔레비전 소리와 시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 집의 젠진이 멈추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가장 아끼는 카멜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정성껏 옅은 화장까지 한 채로 다시 거실에 나타났을 때 이태성과 그의 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이태성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얼굴에는 방해받았다는 불쾌함과 영문을 모르겠다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한수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꼴로 캐리어는 끌고 어디 가는데? 돌았어. 엄마가 밥 기다리잖아. 그의 말투는 마치 내가 갑자기 심술이 나서 철없이 구는 아이라도 되는 것 같았다. 그의 관심사는 언제나 내가 왜 힘들어, 가 아니라 내 밥은 어떡하고, 였다. 시어머니 역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나, 어디 영화라도 찍으러 가시나 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너를 쫓아내기라도 한 줄 알겠네. 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내 시선은 오직 이태성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잘생겼지만 지독하게 이기적인 얼굴을, 그의 눈에 담긴 당연하다는 듯한 질책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터져나왔다. 쓴 웃음도 냉소도 아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더할 나위 없이 가벼운 미소였다. 지난 5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바로 이 순간 내 손으로 풀려나는 것 같았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가 가장 아끼는 앵클부츠로 갈아 신었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정적이 흐르는 거실에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이태성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몇 걸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묻어났다. 야, 내가 묻잖아. 대체 어디 가냐고. 나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또박또박 아주 선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양냄새 난다고 역겨워했던 그 늙은 여자, 간호하러 가.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입가의 미소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눈에는 어떤 온기도 담지 않은 채, 그리고 당신 엄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엄마는, 내 시선이 옆에서 이미 잿빛으로 변해버린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볍게 스쳤다. 그렇게 애틋한 가족이니 이제부터 당신이 직접 효도해.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에게 어떤 반응할 시간도 주지 않았다. 몸을 돌려 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이태성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분노의 찬고함이 들려왔다. 한수현, 너 안 돌아와. 미쳤어.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기름 냄새와 더러운 빨래, 그리고 끝없는 잔소리로 가득했던 그 집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순간 나는 차가운 금속 벽에 몸을 기댄 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5년 동안
처음으로 맡아보는 자유의 공기였다. 아파트 건물을 나서자 겨울 오후의 햇살이 얼굴 위로 쏟아졌다. 조금 눈부셨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가장 먼저 한 일은 누군가에게 전화해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앱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익숙하게 몇 번 손가락을 움직여 우리의 공동명의 통장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생활비, 내가 비상시를 대비해 몇 년간 아끼고 아껴 모아둔 돈을 내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고 나서 신용카드 앱을 열어 이태성 명의로 발급된 나의 가족카드를 하나씩 전부 정지시켰다. 모든 것을 마친 후 나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세상이 조용해졌다. 한수현, 오늘부터 너는 오직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휴대폰을 끈 뒤 나는 곧장 엄마에게로 가지 않았다. 지금 그리로 가면 이태성과 시어머니가 미친 듯이 쫓아와 불쌍한 우리 엄마에게까지 불똥을 튀게 할 게 뻔했다. 더 이상 그들이 엄마를 상처 입히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시내의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다. 부드럽고 새하얀 침대에 누워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느꼈다. 씻어야 할 그릇도, 시중 들어야 할 남자도, 견뎌야 할 모진 말들도 없었다. 한편 내가 막 탈출한 일산의 그 아파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나와 꽤 친하게 지내던 같은 아파트의 이웃 언니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다. 언니는 거의 실황 중계를 하듯 그 며칠간의 장관을 생생하게 전해주었다. 내가 떠난 후 이태성은 집안에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한다.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메시지뿐이었다. 그는 내가 그저 토라져서 친정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씩씩거리며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엄마는 내가 오지 않았다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제야 그는 정말로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황스러움은 금세 굶주림으로 대체되었다. 옆에서 시어머니가 부채질을 했다. 세상에, 세상에. 며느리라는 게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밥도 안 차리고 집을 나가? 태성아, 어미는 배고파 죽겠다. 빨리 뭐라도 좀 해봐라. 결혼 5년 동안 부엌에 쌀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팔다리 멀쩡한 백치 이태성. 그는 마지못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전장으로 들어섰다. 냉장고를 열자 내가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해둔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그는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내가 준비해뒀을 갈비찜용 고기를 찾았지만 보이는 건 생고기 덩어리뿐.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 갈비찜을 하려 했지만 간장을 빠뜨리거나 설탕 대신 소금을 들이붓는 실수를 연발했다. 멀쩡한 식재료 한 냄비가 그의 손에서 정체불명의 음식물 쓰레기로 변해갔다. 부엌은 금세 타는 냄새로 가득 찼다. 거실에서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폭발했다. 야, 이태성. 너 지금 밥을 하는 거야? 불을 지르는 거야? 내 갈비찜. 이게 지금 무슨 꼴이냐? 그녀가 아까워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그녀의 입에 들어가지 못한 갈비찜이었다. 모자는 굶주림과 혼돈 속에서 결혼 이래 처음으로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다. 아, 엄마. 다 엄마 밥 해주려다 그런 거 아냐? 엄마는 밥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이태성도 잔뜩 쌓인 불만을 터뜨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한수연이 맨날 하는 것만 봤지. 걔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내가 진짜 아들 하나 잘못 키웠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이젠 밥도 못 얻어먹게 생겼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이태성은 할 말을 잃고 짜증스럽게 주걱을 내던지며 소리쳤다. 안 해. 배달 시켜 먹어. 그는 휴대폰을 들고 익숙하게 배달 앱을 켰다. 가장 비싼 한우 세트를 골라 자신과 어머니를 보상해 주려 했다. 하지만 결제창에서 5년 동안 습관처럼 사용하던 내 카드를 선택하자 화면에는 차가운 안내 문구가 떠올랐다. 사용이 정지된 카드입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제야 그는 집에 신용카드, 공과금,
인터넷 요금 등 모든 자동이체가 내 카드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온 집안을 뒤져 자신의 지갑을 찾아냈지만 그 안에는 비밀번호도 모르는 거의 쓰지 않은 카드 몇 장과 너덜너덜한 현금 몇 장뿐이었다. 그는 그제야 공포스럽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가 없으면 그는 배달 음식 하나도 시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부엌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배달 음식도 실패했다. 굶주린 모자는 결국 찬장에서 신라면 몇 봉지를 찾아내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 부어 먹었다. 그것이 아마도 그들이 이번 설에 먹은 첫 따뜻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음식 문제가 해결되자 새로운 문제가 닥쳤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그 몇 보따리의 더러운 옷들은 여전히 욕실에 쌓인 채 점점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이태성에게 빨래를 하라고 닥달하기 시작했다. 태성아, 어서 가서 빨래 좀 해라. 갈아입을 옷도 없겠다. 이태성은 복잡한 기능과 수많은 버튼이 달린 드럼 세탁기를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시험 삼아 버튼 몇 개를 눌러봤지만 세탁기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잠긴 문을 힘으로 당기다가 손잡이를 부러뜨릴 뻔했다. 이 망할 기계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는 짜증스럽게 세탁기를 발로 찼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혀를 찼다. 한수현은 대체 뭘 산 거야? 쓰기만 더럽게 어렵게. 옛날 우리 집 통돌이 세탁기는 버튼 하나면 다 됐는데. 결국 이태성은 인터넷으로 같은 모델의 세탁기 사용법을 검색해야 했다. 그는 한참을 낑낑댄 끝에 겨우 세탁기를 돌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는 옷의 재질에 따라 모드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도 색깔 옷과 흰 옷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모든 옷을 한꺼번에 쑤셔 넣고 세제를 반 통이나 부어버렸다. 1시간 후 그가 세탁기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재앙 그 자체였다. 하얀 셔츠는 얼룩덜룩한 지도가 되어 있었고 울 스웨터는 아동복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었다. 모든 옷이 뒤엉켜 강렬한 화학향을 내뿜는 거대한 천 뭉치가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친척 모임에 입고 가려던 베이지색 코트에는 눈에 띄는 파란색 물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망가진 옷을 들고 비명을 질렀다. 분노로 온몸을 떨며. 이태성. 내가 한 짓 좀 봐. 내 옷. 나 이거 입고 어떻게 사람들 만나.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빨래 해본 적 없단 말이야. 이태성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해본 적이 없어? 다 큰 사내 자식이 빨래도 못하는 게 자랑이야? 한수현 있을 땐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잖아. 결국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해서 설날에 집 나가게 만들더니 이젠 내 옷까지 망쳐놔. 그 설 연휴는 이태성과 시어머니에게 악몽과도 같았을 것이다. 따뜻한 설 음식 대신 라면과 탄 음식. 깨끗하고 안락한 집 대신 산더미 같은 쓰레기와 이염된 옷들. 며느리의 지극한 보살핌 대신 모자간의 끝없는 다툼과 서로를 향한 비난. 이웃 언니는 그 며칠 동안 그 집에서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넌 내 마누라 관리도 못하냐에서부터 엄마는 왜 그렇게 까다롭냐, 내가 너희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까지 묵은 원망들이 하나씩 터져나왔다. 이태성은 어머니의 잔소리와 까탈스러움에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나 없이는 생활불능의 폐인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연휴가 끝날 무렵 이태성은 결국 버티지 못했다. 그는 거대한 다크서클을 달고 덥수룩한 수염에 구겨진 티셔츠 차림으로 노숙자 같은 행색을 하고 내가 예약한 호텔 아래 나타났다. 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서 찾아온 것이었다.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마스크팩을 붙이고 한가롭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나는 글을 올려보내라고 했다. 그 남자가 지금 어떤 꼴인지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문을 연 나를 본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입고 머리는 갓 말려 풍성했으며 며칠간의 집중관리로 피부는 윤기가 흘렀다. 이 모습은 내가 집을 나설 때의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과도 달랐고 그가 상상했을
밖에서 고생하며 자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잘 지내고 있었다. 그와 함께일 때보다 100배는 더. 수현. 여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애원이 섞여 있었다.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어. 장모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돌아와 줘. 내가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그의 사과는 여전히 이기적이었다. 나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빌러온 것이다. 나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그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아 열고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가장 위 페이지에 적힌 지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본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혼. 수현아, 너 무슨 농담을.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해. 그는 내가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한 것처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농담 아니야, 이태성. 나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봤다. 지난 5년,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당신네 집안 공짜 식모 노릇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수현아. 내가 고칠게. 앞으로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 집안일도 돕고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응? 제발 이혼만은. 그는 당황해서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합의서를 가리켰다. 변호사 상담 다 받았어. 이 아파트 전세금,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이라는 명확한 이체 기록이 있고 그건 내 증여 재산이야. 나머지 공동재산은 반반씩 나누고 당신 명의의 주식과 펀드도 전부 재산 보전 신청해뒀어. 그리고 당신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이랑 개인 대출은 당신 빚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갚아. 점점 더 충격과 절망으로 물드는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언어폭력, 그리고 지난 5년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내게 했던 정신적 학대,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건 알지만 당신이 내게 보냈던 짜증 섞인 문자 메시지나 친구시켜서 배달 음식 주문했던 대화 기록 같은 자잘한 증거들도 모아뒀어. 합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까지 갈 생각이야. 그렇게 되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했던 짓들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겠지. 이태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평소에 온순하고 참고 모든 것을 받아주던 내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체계적이고 심지어 악독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내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감정적으로 호소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내가 법과 규칙을 이용해 그의 숨통을 조여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수현,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는 낯선 존재를 보는 듯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웃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된 구름처럼 가벼운 미소였다. 나는 변한 게 아니야, 이태성. 그냥 잠에서 깬 거야.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직접 나를 깨운 거고. 나는 그의 애원과 후회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연휴가 끝나고 나는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원에서 나와 새로운 이혼 증명서를 손에 쥐었을 때 햇살이 눈부시게 좋았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 2장 끊었어. 우리 여행 가자. 전화기 저편에서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울음기가 섞였지만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그래. 우리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 묵으며 매일 늦잠을 잤다. 나는 엄마에게 가장 신선한 흑돼지와 해산물을 사드렸고 아름다운 유채꽃밭을 보여드렸고 우도의 하얀 산호 해변을 함께 걸었다. 나는 엄마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피어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를 보며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서러움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사위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불안석하던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나의 엄마, 사랑받고 좋은 대접을 받아 마땅한 한 여자였다. 나중에 듣기로
이태성은 결국 그 까다로운 어머니와 헤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완충지대이자 화풀이 대상이었던 내가 사라지자 모자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집에서는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졌다. 그는 몇 번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 했지만 그 어떤 여자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의 어머니를 견디지 못했고 뼛속까지 박힌 그의 게으름과 이기심은 더더욱 참아주지 않았다. 그는 가끔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해주던 갈비찜이 그립다고, 언제나 깨끗하던 집이 그립다고,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자신을 위해 불을 켜놓고 기다리던 내가 그립다고. 나는 그 메시지들을 아무런 감흥 없이 바라보았다. 그저 그가 가여울 뿐이었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결코 나라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그에게 제공했던 편리함과 안락함이었다. 그는 아마 평생을 그 모진 어머니 곁에서 끝없는 다툼과 후회 속에서 외롭게 늙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다. 나는 엄마를 내 곁으로 모셔와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드리고 정성껏 돌봤다. 내 일도 점점 잘 풀려 내 노력만으로 승진도 했다. 나는 헬스를 시작하고 꽃꽂이를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나의 세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그저 한수현, 자유롭고 온전하며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한수현이다. 엔드.